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2월에 실망스러운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이런 화두 자체를 꺼내들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큰 기대 속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실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때문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다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에서 회담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서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제 정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 봉용식 교수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그 시차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그냥 조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연의 일치보다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또 중국, 한국까지 해서 이대로 대화 없이 상황을 놔두는 건 위험하다. 예.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키워드는 선거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 그 캠페인 시작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출전시켰죠. 플로리다에서요. 예. 그다음에 한국으로 본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봄에 있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 한반도 정세라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가 국내 정치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 결실이 없었는데 그것을 되살리는 동력을 살리기가 사실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6월과 해서 9월 사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제 절박함이 예. 모든 관련 국가에 있었고, 그것이 이런 친서 외교라든지 예.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예.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래 중재자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예. 회담을 만들어내고 또 결렬될 때마다 무언가 노력을 했던 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실 자의반 타의반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인 역할,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숨김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여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무언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카드를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카드를 쓰고 양국 간의 가장 현안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극복해내는 카드로 쓰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뭐냐면 저희가 북중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네.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단판을 지을 때 예. 미국이 자꾸 이 대만 카드, 홍콩 카드, 무역 분쟁 카드를 내세우는데, 예. 거기에 이제 맞서울 이제 북핵 카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응할 전략적 카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평양에 그 이제 국빈 방문을 한 것이고, 사실 이게 전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해가 북한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 70주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예. 평양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7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주석의 평양 방문치고는 너무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예. 그리고 1박 2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70주년을 축하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 그 구도에서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사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케미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예전에 뭐 최룡해 부위원장이 친서를 가져왔을 때도 친서를 그냥 한 손으로 받고 이런 장면이 보일 정도였죠. 그 말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진 다음에 그 노구와 그 병환의 몸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우리 셋째 아들한테 그 정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중국의 지지를 촉구한다 했을 때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런 그 세습이냐? 그럼 그만 좀 해라. 우리처럼 개혁 개방 일로는 언제 나갈 거냐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이 시진핑 위원장과 죄송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정부한테 공을 더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먼저 왔죠. 먼저 왔었죠. 예. 연설까지 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 카드를 확보할 그런 전략적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14년 만에 중국 주석으로 전격 방문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핑계는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문할 시점이긴 했으나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예고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무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한 방문 그리고 방문의 결과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논점을 두고요. 대만과 또 홍콩의 여러 가지 이제 반중국, 친중국 또 중국의 소요 사태, 이 홍콩의 소요 사태 같은 것들이 중국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게 했을 거고 그 배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무언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후전이든 사후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북한 카드라면 양국 간의 갈등을 더 첨예화시키는 카드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미국을 설득해내기 위한 카드로 물론 양쪽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논의가 되어 있는지는 이제 북한과 중국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제 미국을 설득할 만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시진핑 주석이 끌어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정도인가? 예. 그래서 그 북한과 협의한 내용이 미국의 성에 차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북한 쪽으로 돌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아무래도 중국은 북한 문제를 대변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북한 설득에 나설지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17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라로고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5월이라고 제가 그렇죠. 기억이 예. 나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의외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를 시진핑 당신이 해결한다면 우리가 중국에 지고 있는 무역 욕조 이거 거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세계 빅딜의 제안이었다. 뭐 그런 그렇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라도 내가 역할을 할 테니 이 무역에 대한 부분은 그때 그 제안 그대로 좀 살려다오. 우리도 무언가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2019년 6월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냐 한번 해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중재자가 되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인가 중국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촉진자 역할을 하든지 간에 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에서의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가 안착하고 검증 가능하고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루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봐라. 이제 육자회담은 물 건너갔지만 다시 한번 중국이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기다릴 그런 의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말 미국도 중국도 이 무역 갈등이 더 첨예화돼서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그러면 무언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시진핑의 어떤 부상을 양쪽 모두 이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결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연계성을 떠나서도 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미중 간의 굉장히 지대한 관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이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한 번 더 주목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북한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그런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이후로 중국이 굉장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 네.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트럼프가 말을 그 이후로 바꿨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중국이 그렇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여파가 너무 장기화되면 위험하니까 중국이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의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이런 역할이 상당히 반가울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북한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죠. 우리는 자력계 행생할 수 있다. 우린 초조하지 않다. 미국이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와라 했지만 사실 속이 굉장히 타고 있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도 지금 경제도 안 좋다고 어렵고 그러고요. 있고. 예.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뜻한 친서를 보내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또 얘기했는데 워낙에 뭐 표현이 좀 과잉한 그렇죠. 그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은 고수하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북한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둘 간의 그런 친서 외교가 성과가 있구나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어떤 그談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대를 하게끔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2년 이상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런 그 외교 어떤 현안에 대한 위상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한국 정부가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해서 한반도에서의 이런 한국 전쟁 이후 그다음에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또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그 진전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공동의 관심사고 한국의 국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재자 촉진자가 한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 버스가 제대로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운전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아주 정확한 디렉션으로 버스가 갈 때 그 운전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왕좌왕할 때 운전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왕좌왕할 때는 딱 방향을 잡아줘야 됐지만 2018년 초반이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2019년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제대로 토스를 했다고 할까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어떤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잘해서 점수를 얻는다면은 팀 전체가 그 스코어를 얻는 거니까. 그렇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일정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아마 이번 1년의 어떤 정상 외교 또 네 나라 간의 어떤 외교 크게 보면 뭐 사실은 일본과 러시아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스케줄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울에 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호텔입니다만 그 호텔을 다 빌리기도 하고 해놨는데 캔슬을 하고 북한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든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오사카 G20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미중 관계에서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관계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미중 간의 이런 경쟁 그리고 협력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 다음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립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중요해질 것은 사실이겠지만 예.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진핑 정부는 많은 옵션을 지금 일단 남겨두고 일단 미국과의 어떤 담판을 월말에 지을 것인가 네. 거기에 아마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북핵 문제 해결을 본인의 재선 전략의 아주 결정적일 때의 카드로 쓰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은 사실 이런가의 문제가 상당히 그 첨예하게 또 무인 정찰기도 뭐 추락이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도 이제 중동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어떤 타결이라는 어떤 아젠다에서 후순위로 좀 밀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그리고 지적들도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 될수록 더 밀릴 것입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는 심리와 경제로 결정이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타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선전을 하겠지만 예. 그것이 과연 표로 연결이 될 것인가? 미국 유권자로 그렇죠. 하여금.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 창출이 됐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의회의 견제가 점점 세질 텐데 이번 여름을 넘기고 나서는 지금같이 뭐 친서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당사자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적극성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여름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 레이스로 돌입을 하게 되면 대통령임과 동시에 후보자기 때문에 시간의 배분을 쭉 했을 경우에 그것은 미국 유권자한테 얼마나 더 약발이 먹히는 아젠다를 그거에 의해서 시간 배분할 텐데 그 관점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는 상당히 뒤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지려면 올 여름에 무언가 상황의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 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저는 그것보다도 더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다.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승리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졌죠. 빌 클린턴한테 졌죠. 예.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를 어느 후보가 더 잘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민심이 예. 향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건 미국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 역할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 봉영식 교수께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하나 주시죠. 한국은 미국, 중국 그리고 과거에서도 예.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였고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중간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예. 한국의 그 핵심 외교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상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강대국에게 계속 그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왼쪽에서 쳤더니 이렇게 움직이네 한다면은 계속 치게 되거든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샌드위치가 된 국가일수록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강대국들이 이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연함이란 이름 하에서 외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무원칙보다는 정확한 국가의 외교 노선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하고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봉영식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